자, 제네시스박이 생각하는 2025 부동산 시장과 전략, 신문 10답. 10가지 질문에 대해서 제가 답을 했습니다. 물론 그동안에 여러분들이 저한테 주신 질문을 토대로 해서 가장 많이 나오는 질문, 그리고 궁금해할 만한 내용, 그리고 중요한 내용으로 추렸고요. 여기에 대해서 제가 지면, 그러니까 이제 글로, 텍스트로 해서 적은 겁니다. 참고로 이 자료는 네이버 프리미엄 컨텐츠라고 유료 컨텐츠인데 제가 월 2,900원씩 받고 있는 구독 상품이고요. 만 3년이 넘었습니다. 21년 10월 달에 시작했으니까. 그동안 한 번도 가격을 올리지 않고 계속 유지하고 있는데 이렇게 할 수 있는 거는 여러분들이 많이 성원해 주신 덕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 라이브 참가하신 분들에게는 제가 무료 쿠폰을 링크를 드렸어요. 그래서 우리 지금 1월 2일 오전 11시쯤에 이 라이브를 시작을 했는데 아마 그 링크를 찾아서 누르시면 1월 3일 오전 11시 정도까지는 전문을 무료로 보실 수가 있으니까 잘 활용하시고 혹시 마음에 드시면 구독해서 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자, 볼게요. 자, 첫 번째 질문. 올해 부동산 시장 어떻게 될까요? 미리 말씀드리는데 지금부터 말씀드린 10가지는 저의 순수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맞냐 틀리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자, 한번 볼게요. 일단 개인적으로는 상반기에는 큰 변화가 없을 거고 굳이 이거를 예측한다면 상저하고가 될 것 같다. 그래서 2025년에 하반기가 상승 압력이 더 클 거고 그에 따라서 매도자, 매수자들은 전략을 다르게 가져가야 된다. 첫 번째, 정치적 불안정성이 당분간은 계속될 거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보면은 헌법재판소 지금 남아있는데 이제 2명 임명됐죠. 그리고 1명 남았죠. 그리고 이제 이 결과에 따라서 탄핵안이 인용될 수도 있고 기각될 수도 있고 그리고 인용이 되면 이제 조계대선 들어가겠죠. 조계대선 되면 다시 정권 교체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자 이렇게 하다 보면 25년 상반기 그냥 훅 지나가 버려요. 계속해서 뭔가 대립이 되겠죠. 굉장히 혼란스럽겠죠. 그런 상황에서 나는 그냥 매수, 롱, 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도 많지는 않겠죠. 오히려 이제 여기에 대해서 매도하는 분들이 좀 있을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이런 상황에서 별도의 부동산 정책이나 개정세법은 거의 안 나오겠지. 그리고 이제 우리 여기 시장에 참여하고 있는 매수자, 매도자 이런 사람들도 일단 관망세로 돌아서겠죠. 다만 조심해야 되는 게 뭐냐면 현재 조정대상 지역 강남 3구 용산에 다주택을 보유하고 있다. 그러신 분들은 양도세 중과를 굉장히 조심하셔야 됩니다. 제가 뒤에도 써놨는데 양도세 중과를 피하기 위해서 내가 내가 지금 매물을 내놓을 건데 이거를 내가 어디까지 깎겠다. 이 금액이 여러분들 상상하는 거 이상이에요. 제가 얼마 전에 최근에 1:1 멘토링 상담했던 분하고 이야기를 해보면 비슷한 분위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강남 최핵심지입니다. 자, 두 번째. 하반기로 갈수록 시간이 지날수록 시장의 에너지는 계속 쌓이겠죠. 이때 에너지는 뭐예요? 공급 부족이에요. 그러니까 이 공급 부족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계속해서 그 여파가 심각하게 될 건데 이게 지금 현 정부뿐만 아니라 그 전에 박근혜 정부 때부터 문제가 됐던 거고 그 당시에 박근혜 정부에서는 제초안 폐지하고 정비 사업 계속해서 진행해서 하려고 했었는데 중간에 이제 거기도 또 이제 탄핵이 발생을 했죠. 그리고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는 계속해서 공급 이게 확보가 아니라 수요 억제 정책을 냈잖아요. 그리고 그 결과는 여러분들이 다 아시죠. 어떻게 됐는지. 자, 그래서 이 공급 부족, 그리고 이제 금리 인하. 자, 금리 인하가 된다면 생각을 해봐요. 일단 금리 인하가 되면 가장 첫 번째로 피부에 와닿아서 좋아지는 사람은 누구예요? 담보대출? 그거보다는 제가 봤을 때는 수익형 부동산 갖고 있는 분들이에요. 저도 얼마 전에 4.67% 했던 이자를 3.5로 갈아탔거든요. 이 효과가 어마어마합니다. 저한테는 정말. 아주 수익률이 아주 많이 개선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수익형 부동산 버틸 수 있는 거죠. 자, 두 번째는 뭐예요? 금리가 인하됐다는 말은 역설적으로 무슨 말이에요? 경제 사정이 좋다는 거야, 안 좋다는 거야? 안 좋다는 거잖아. 자, 그럼 안 좋다는 거는 내가 갖고 있는 물건 중에서 상급지, 중급지, 하급지가 있는데 중하급지는 더 힘들 거예요. 왜냐하면 그걸 매수할 사람들은 정말 많이 없을 거기 때문에. 그런데 정말 상급지, 최상급지 이런 분들은 이거하고 크게 별로 상관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즉 무슨 말이냐면 양극화가 더 심해질 거예요. 자, 그래서 신축 선호 현상도 굉장히 많아지고 중심지 및 역세권 신축 인기는 더 올라갈 거고 개인적으로 GTX 이번에 경기 북부 쪽에 됐었죠. 가장 수혜를 많이 보는 지역 파주, 운정 그쪽입니다. 왜냐하면 대체 교통수단이 없기 때문에 거기는 기존에 뚫렸던 동탄 이쪽하고 달라요. 장담하는데 거기는 굉장히 좋아질 겁니다. 근데 그런 데를 봐야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쭉 가고요. 그리고 이제 아까 첫 번째 영상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대출규제 총량이 풀리는 연초부터 약간 일부 수요가 몰릴 수도 있다. 근데 그렇게까지 아주 많이 있을 것 같진 않다.
자, 그리고 이제 다주택자도 볼까요? 다주택자들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뭔가 못난 이들을 좀 약간 처분을 하고 하나로 뭉치려고 하는 그런 욕구, 그리고 그런 질문 상담들이 실제로도 많아요. 자, 그러면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나는 실거주 하나로 그냥 딱 세팅 끝나는 거잖아요. 그럼 내가 기존에 있었던 전세나 월세 줬던 물건들이 사라지겠죠. 그럼 전월세 시장은 더, 임대차 시장은 더 불안해지겠지. 그러면 이게 나중에 전세가가 올라가기 시작하면 일부 지역은 매매가에도 영향을 미칠 수가 있다. 결론적으로 여전히 똘똘한 한 채가 유리한 상황이다. 그런데 시장은 제갈길을 가고 있는데 지금의 정치적 혼란으로 잠깐 주춤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이 혼란스러운 상황을 내가 잘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은 되게 좋은 것이고, 그냥 여기에서 좀 더 내가 보수적으로 보겠다면은 그냥 좀 관망을 했다가 나중에 좀 해소가 되면 그때 움직여야 되고,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가만히 있다가는 시간만 가고 나중에 후회할 수도 있다. 그 표현이 그렇긴 한데, 무슨 뭐 벼락거지 막 이런 거 있었잖아요. 가만히 있었더니 약간 좀 너무 자산이 올라가가지고 그 시즌2가 재현될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두 번째 질문, 이거 많이 물어봤죠. 정권이 교체되면 부동산 규제가 곧바로 강화될까요? 당장은 그렇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은, 첫 번째, 그래도 지금 현재 민주당이 과거 문재인 정부를 보고 학습 효과가 그래도 있겠죠. 있겠죠? 설마 30여 차례 버금가는 부동산 규제를 했으나 돌아온 결과는 모두가 아시는 그대로죠. 수요 억제책만으로는 집값을 잡기가 쉽지 않아요. 그리고 이제 이거는 굉장히 좀 정치적인 어떤 해석인데, 현재 지금 민주당에서는 어떻게 보면 중도층 그리고 외연을 확대하기 위해서 좀 약간 좀 부드러운 이미지를 보여줘야 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곧바로 이렇게 가지는 않을 것 같다. 이게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 예를 들어서 6월 정도에 탄핵 그리고 이제 조기 대선이 다 종료가 되고 정권이 만약에 교체가 됐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리고 나서 이제 좀 뭐 새 정부가 들어서면 또 당장 몇 개월은 좀 이렇게 뭐 시간도 필요하잖아요. 내각도 좀 구성해야 되고, 그 사이에 갑자기 막 가격이 미친 듯이 오를까요? 하반기에 약간은 좀 움직일 수는 있겠지만, 그렇기 때문에 현실적으로도 가격이 그렇게 많이 안 올랐는데 뭐 굳이 규제를 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래서 올해 그렇게 정권이 교체된다 하더라도 곧바로 막 어떤 규제가 생기거나 그러진 않을 것 같다. 즉, 이 말은 뭐냐면, 다주택자들은 조정 대상 지역의 물건을 갖고 있는 분들은 양도세 중과만 시행이 안 되면 조금 타이밍을 잴 수도 있다. 대신 이제 보유세는 한번 내야 되겠죠. 그렇죠? 그리고 계속해서 말씀드리는데 굉장히 많이 헷갈려 하시더라고요. 주택수가 많다고 무조건 중과되는 게 아니고, 주택수가 많은 상태에서 조정지역 물건을 팔아야 중과가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마포만 한 5채를 갖고 있다, 3채 갖고 있다, 중과 안 들어가요. 다만 내가 딱 팔려고 했는데 해필 그때 마포가 조정대상 지역으로 묶여버렸다. 그러면 이제 들어갈 수 있는 거지. 양도를 기준으로 하니까. 그래도 불안합니다. 만약에 규제가 들어간다면 어떤 것들이 시행될까요? 첫 번째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예요. 이건 제가 아주 지금 스텝이 좀 꼬여버렸는데, 지금 히스토리가 어떻게 되냐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에 대해서 1년 더 연장될 거라는 분위기가 그냥 뭐 일반적인 80% 90%의 의견이었어요. 제 주변에 계신 세무사님들이. 자, 그러다 갑자기 이상한 비상계엄 탄핵이 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직무 정지가 되고 갑자기 한덕수 국무총리가 또 탄핵이 됐죠. 그 상황에서 이제 어떤 배경이 있었냐면, 기재부에서 2024년 12월 말에 2025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를 하고, 그 경제정책 방향 중에 세제편에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도 1년 더 연장하겠다라는 말이 있었나 봐요. 특정 언론사에서 그 얘기를 하더라고. 단독 보도로. 그래서 그래, 그래도 일은 해야지. 일은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여기도 신경을 쓰는구나 해서 저는 그래도 좀 다행이라 생각했는데, 다시 또 지금 기재부 장관님이 대대응을 하고 있잖아요, 지금. 게다가 지금 비행기 사고 참사가 지금 벌어졌죠. 그러니까 좀 경황이 없으실 거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물론 밑에 실무에서 하긴 하겠지만. 그래서 이건 좀 지켜봐야 되겠다. 나온다면 1월 초, 2월 정도에는 뭔가 나와야 돼. 근데 이게 안 나온다? 그러면 이제 놓치거라든지 아니면 뭔가 스탠스가 바뀌었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조정 대상 지역에 여러 개 갖고 계신 분들은요, 지금 준비하고 계셔야 돼요. 왜냐면 5월 9일까지 매도 잔금 쳐야 되거든. 그럼 반대로 매수자는 어떻게 하면 돼요? 갔는데 조건을 걸어, 매도자가 5월 9일까지 잔금해달라. 그럼 여러분들 어떻게 하면 됩니까? 제가 장담하는데 제시한 가격보다 훨씬 더 후려치십시오. 미안합니다, 다주택자분들. 훨씬 더 후려쳐야 돼요. 안 그러면 안 산다고. 아마 후달릴 거예요, 안 해보신 분들은. 아씨, 매물 거둬들이면 어떡하지? 안 해보시면 굉장히 무서울 수 있는데 하십시오. 여러분한테 칼자루가 있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한다면 굉장히 많이 좋은 기회를 이용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할 수 있는 그 정책이 뭐냐면, 만약에 양도세 중과가 시행이 되잖아요. 그러면 매물이 쏙 들어가요. 거래 진짜 안 돼요. 그럼 이 매물을 어떻게든지 내놓게 하기 위해서 건드릴 수 있는 게 보유수밖에 없어요. 이걸 해가지고 계속 이게 세금 세부담을 늘리는 거죠. 그러면 일부 매물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참고로 저 같은 케이스는 양도세 중과가 시행된다. 저는 보유세 버티면서 뒤로 갈 겁니다. 왜? 양도세 중과가 되면 매도 가격에 그 부담해야 되는 세금까지 얹어서 팔게 돼 있어요.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저는 제 물건 대부분은 양도세 중과 다 피하게 해놨거든요. 왜? 임대주택으로 등록했던 물건이기 때문에. 그럼 거기에 대해서 자동 말소 같은 물건들은 언제 팔아도, 요건을 다 지켰다면 언제 팔아도 중과 배제입니다. 저는 그때만 기다리고 있어요. 헐값에 안 팝니다. 방금 제가 했던 말이 이해가 안 되신 분들이 상당히 많을 겁니다. 왜? 우리 예전에 공부했던 거 다 까먹었고, 특히 주택임대사업자는 굉장히 내용이 어렵거든요. 공부 다시 하셔야 됩니다. 그 공부를 했냐 안 했냐에 따라서 내 수익이 최소 몇 천이 왔다 갔다 해요. 제가 장담하는데. 한 가지만 말씀드리냐면은, 제가 3억 초반에 샀던 물건이 7억 5천까지 갔었어요. 근데 그걸 제가 작년에 5억 5천에 팔았어요. 그럼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야, 무슨 최고점에서 2억이나 낮게 팔았는데 왜 그렇게 손해보고 파냐 그러시잖아요. 놀라운 게 뭔지 아십니까? 7억 5천에 팔았을 때 양도세 중과했기 때문에 그때 세후 수익하고, 그냥 2억 낮춰서 5억 5천에 팔았던 세후 수익하고 비교해보면은 제가 5억 5천에 판 가격이 무려 4천만 원이 더 높습니다. 세후 수익이. 이게 양도세 중과예요. 이게 절세 기술이에요. 공부하셔야 돼요. 채널 제네시스박과 함께 하시면 됩니다. 네 번째, 양도세 중과 이후에 1년 더 연장된다고 하지 않았나요? 방금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그 히스토리를 다 적어놨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좀 지켜보셔야 된다. 다만 새로운 소식이 나오고 중과 유예가 확정된다. 어차피 시행령 개정이니까, 시행령 개정은 국무회의를 거쳐서 관보에 게재해서 그걸 공포하면 되는데, 지금 국무회의가 지금 잘 되나? 다 탄핵이잖아 지금. 좀 일은 좀 해야 되지 않아요? 지금 너무한 거 아니냐고. 그러니까 탄핵도 좋은데 좀 너무 이게 무조건 남발된 것도 좀 없지 않아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좀 너무합니다. 어쨌든 아시겠죠? 일 좀 하자. 누구한테 소리치는지 잘 알아야 되는데, 좀 더 설명 가능할까요? 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매도자와 매수자의 포지션. 자, 주택을 매각한다는 거는 세법상 잔금일 기준이에요. 그래서 5월 9일까지는 매도 잔금을 쳐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매도자 입장에서는 지금 움직이셔야 됩니다. 실제 제가 이제 간혹 그 상담을 하는데, 1:1 멘토링 상담을 하는데 7, 8월 때는 확실히 문의가 많이 있었고요. 9월 스트레스 DSR 2단계 시행되면서 좀 줄었고요. 그리고 다시 조금 연락이 오다가 12월 초에 비상계엄 사태 터지면서 갑자기 확 줄었거든요. 그런데 놀라운 게 뭔지 아십니까? 잠깐 줄었다가 다시 또 이렇게 문의가 왔는데, 그 문의를 했었던 분들이 과거 7, 8월에는 그냥 섞여 있었어요. 중급지, 상급지 뭐 이렇게 다 섞여 있었는데 12월 초 이후에 문의 주신 분들은 다 최상급지밖에 없어요. 거의 다 90%가. 그러니까 이분들은 굉장히 준비를 많이 한다는 거예요. 왜? 이게 제일 불안하거든 지금. 그러니까 공부를 많이 하시는 거죠. 어쩔 수 없어요. 공부를 안 할래야 안 할 수가 없어요. 종부세 고지서 한 1억 5천짜리 받아보세요. 공부를 안 할래야 안 할 수가 없어. 자, 어쨌든 그런 분들은 조금 움직이셔야 된다. 근데 내가 만약에 헐값에 팔기가 싫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증여하셔야 돼요. 증여하셔야 돼요. 왜? 지금 오히려 뭐 최상급지, 중심지는 그냥 가격이 비슷하거나 올랐는데 좀 그 외 지역 같은 경우에 가격이 좀 눌려가지고 좀 내려가잖아요. 그럼 그 내려간 가격을 베이스로 해가지고 차라리 감평 받아서 증여하시는 게 훨씬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물론 가지고 있을 때 올라야 됩니다. 반대로 매수자라면 지금 이런 물건을 찾아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가격 협상권이 있다는 걸 알고 접근하십시오. 제가 거기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매수자라면 이런 물건 말고 내가 자금이 부족하니까 어떤 물건을 좀 노려볼 수 있을까요? 만약에 조정대상 지역에서 나올 수 있는 금매하기에는 좀 덩치가 크고 내가 비싸다. 그러면은 그 다음에는 신축 혹은 준신축 10년 이내 이런 데서 세를 끼고 매수하거나 아니면 실거주로 밑에 깔으면서 매수하는 것도 괜찮겠죠. 다만 이 녀석들은 이미 가격이 어느 정도 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막 드라마틱한 어떤 수익률을 기대하시거나 그러시면 안 돼요. 그러면 나는 조금 리스크를 좀 감내하더라도 더 높은 수익률을 원한다. 그러면 저는 재개발이에요. 재건축보다는. 다만
정비 사업에 대한 공부는 철저히 하셔야 되겠죠. 여기에 대한 리스크가 많기 때문에.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사업 속도입니다. 사업 속도를 저해하는 요소가 있다. 그러면 무조건 이거는 좀 피하시거나 고려하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복수의 조합장이 있다. 조합장이 2명이야. 말이 됩니까? 하늘 아래 태양이 어떻게 2개가 있을 수 있어? 안 돼. 그리고 정비 사업을 꺼려하는 요소들이 있다. 뭐 종교시설, 전통시장. 힘들겠죠? 그리고 조합원들이 막 똘똘 뭉치지 않고 막 생각이 나눠져 있어. 그럼 안 돼. 금액대별로는 6, 7억 정도면 현재 기준 금호 옥수 10억 이상이면 노량진 20억 이상이면 한남 성수. 근데 한남 성수는 재밌는 게 뭐냐면 한남은 야 됐어 무조건 브랜드지. 남양 한강뷰와 함께 서울의 중심이야. 여기면 한남이야. 그런데 아니야 나는 좀 수익률이고 좀 약간 그런 걸 좋아해. 그러면 성수야. 그렇게 좀 정리가 될 것 같아요. 구체적인 거는 이제 관련된 강의 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니까 공부하시면 되고. 그래서 저희 상반기에는 잘 사는 흥부님 작년에도 했었죠. 잘 사는 흥부님 모시고 또 이게 재개발 관련된 공부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작년에만 하더라도 더 낮았는데 특히 한남 쪽은 요즘에 이슈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상황도 이렇고 하니까 금매 같은 거 잘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성수 같은 경우는 토호제죠. 토호제라면은 이걸 뚫을 수 있는 게 딱 2개밖에 없습니다. 경공매 낙찰 그리고 주택임대사업자 포괄양수도. 다 공부를 좀 많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질문 7. 올해 바뀌는 부동산 세법 있을까요? 있긴 합니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렇게 많이 없어. 간단하게만 몇 가지, 2-3가지만 말씀드리면, 첫 번째 영상에서 말씀드렸지만 건물을 주택으로 용도 변경해서 1주택 비과세를 받았다 그러면 건물로 썼을 때랑 주택으로 썼을 때랑 각각 구분해 가지고 장특공 적용하는데 이미 이건 실무에서 많이 하고 계셨기 때문에 패스. 그리고 인구 감소 지역에 대해서는 종부세, 양도세, 주택수 제외. 이건 앞에서 설명드렸었죠. 그래서 인구 감소 지역 2024년 1월 4일부터 2026년 12월 30일까지 공시가격 4억이야. 그리고 시세 약 6억이죠. 그리고 인구 감소 지역은 수도권 광역시 제외하고 수도권 내 접경지역, 광역시 내 군지역만 포함이 된다. 요거 조심하십시오. 자, 그리고 부동산은 아니지만 2월 과세 대상에 주식도 이제 포함이 되죠. 그래서 저는 작년에 해외 주식 배우자한테 증여하고 다 작업을 마쳤죠. 이제 지금 하시면은 1년 묵혔다가 파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당초 취득가로 가버려요. 자, 그리고 그나마 활용할 수 있는 게 상생임대주택 비과세 특례. 이건 2년 연장됐죠? 그럼 상생임대주택 이거 비과세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해당 물건을 일단 취득을 해야 돼. 그리고 나서 취득을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임대차를 맺어야 직전 임대차가 된다. 그리고 이 직전 임대차는 1년 6개월 이상을 하면 된다. 그렇기 때문에 25년 상반기에 직전 임대차를 맺고 1년 6개월 하면 딱 정확하게 26년 12월 전까지 다시 재계약을 하게 돼 있어. 그러면 그때 5% 이내로 임대료 증액해서 상생을 맺으면 거주 없이 비과세 가능하죠. 즉 지금 내가 송파에 가서 세를 끼고 산다. 그리고 임대차 만료돼서 처음으로 내가 맺는 계약, 취득 후에 맺는 계약이 직전 임대가 25년 상반기로 가능하다. 그러면 해볼 수 있는 거예요. 더 좋은 건 어떻게 하면 돼요? 증여하시면 돼요. 증여를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증여 취득세 내고 그럼 취득했죠? 그 다음에 곧바로 세를 놔버려요. 그래서 직전 임대차를 맺어. 그리고 다시 상생 임대 맺으면은 내 돈 정말 안 들여가면서 비과세까지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세법 같은 경우는 당장은 크게 바뀌는데 투자자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매도자 봅시다. 매도자 같은 경우에는 주택이 내가 3채 이상이다. 3채 이상이라면은 종부세 과표 12억 초과시 중과가 적용되기 때문에 이걸 시가로 환산하면 대략 40억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내가 3채 이상인데 40억 육박한다 그러면은 종부세 조심해야 돼요. 작년에 받은 거 좀 체크하시고, 그런 경우라면은 하나 정도 매각을 한다면 혹은 증여한다면 일단 주택수가 2개로 내려가니까 현행 기준으로 종부세 중과가 안 들어가겠죠. 내가 2채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둘 다 괜찮으면 둘 다 끌고 가거나, 아니면 하나만 정리해서 하나 가져가거나, 아니면 둘 다 정리하고 갈아타거나. 만약에 내가 똘똘한 한 채 보유하고 있다. 매도자, 물건 갖고 있는 사람인데, 그러면 고민할 필요가 없지. 어떤 규제가 들어오더라도 쟤는 그래도 피할 수 있으니까. 상대적으로. 무주택보다는 훨씬 좋아요. 그리고. 왜냐면 이제 자산 가격 상승이 올라갔을 때 나는 그 리스크를 해칭할 수가 있거든. 그러면 남은 자금으로 뭘 해야 되냐? 그때는 비주거용으로 가야 돼. 주택 말고. 건물, 상가, 이런 쪽. 그래서 월세 세팅을 하시는 거를 저는 추천드립니다. 자, 매수자는 어떻게 해야 되냐? 일단 저 같은 다주택자는 어떻게 돼요? 뭘 살 수 있어요? 12.4, 13.4 취득세를 내고 못 사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그냥 그림이 떡인 거예요.
그러면 내가 1주택이다. 그럼 매수자 어떻게 해요? 하나 더 해서 2개로 끌고 갈 수도 있고요. 그 갖고 있는 1주택이 조금 아쉽다 그러면은 갈아타기 하시는 것도 괜찮아요. 내가 무주택이다.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좋은 거 할 수 있는 데서 최대한 가야죠. 그게 어떤 사람한테는 반포가 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강동이나 마포 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성북구나 동대문구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 수 있는 여력 내에서 좋은 거 그냥 하나로 가야 돼. 내가 예를 들어서 한 10억 정도가 있는데 이걸 세를 끼고 하면 송파 쪽으로 올 수 있다. 그게 맞고요. 그 10억을 뭐 6억, 4억 2개로 쪼개가지고 다른 곳에다가 분산 투자했다? 이거 안 돼, 안 돼.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러면 너는 어떻게 할 거냐? 제네시스, 너는 어떻게 할 거냐? 저라고 뭐 크게 다를 거 있겠습니까? 저 일단 못난이들은 계속해서 정리하고 있습니다, 지금. 근데 뭐부터 하겠습니까? 서울, 수도권, 지방 이렇게 있어요. 서울, 수도권, 지방 이렇게 있어. 뭐부터 하게요? 지방부터 하겠죠. 지방은 거의 다 정리했어요. 특히 이제 법인 명의로 갖고 있는 거 하나 남았는데 얼마 되지도 않거든요. 작년 종부세만 500만 원 넘게 냈습니다. 정말 짜증이 정말. 올해 매각할 겁니다. 가격 낮춰서라도 저는 그냥 매각해서 털 겁니다. 그럼 이제 지방은 거의 다 이제 정리가 됐고, 그 다음에 매수인데 일단 지방 뭐 정리를 하고 제가 당장 못 사죠. 왜냐하면 또 취득세가 나오니까. 좀 몇 개 있어요, 저는. 자, 그럼 그 다음은 매수인데 안타깝게도 올해는 아직까지는 계획이 없네요. 제가 14년부터 지금까지 10년 넘게, 10년 이렇게 계속해서 매해 등기는 다 쳤거든요. 특히 15, 16 그때는 진짜 많이 했었고, 거짓말 좀 보태면 한 달에 하나씩 했던 것 같고. 그런데 이제 뭐 그 뒤로는 이제 뭐 계속해서 꾸준히 한두 개씩은 했었는데 올해는 제가 아직까지 없네요. 왜냐면 이제 좀 지금 저는 에너지를 모아서 어설픈 거 안 사고 이제 좋은 거로 좀 갈아타고 싶어서. 그러면 이제 올해는 뭐 투자 손 놓는 거냐, 매도만 하는 거냐, 그게 아니고 이제 수익형 부동산. 저는 이제 특히 이제 저도 옛날 나이로 하면 49이란 말이에요. 올해가 뱀띠니까. 그럼 이제 내년이면 50이죠. 그럼 이제 저도 뭐 언제까지 계속 이렇게 글 쓰고 강의하는 거 너무 재밌는데 좀 시간은 걸릴 수 있잖아요. 그쵸? 시간이 좀 한정될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도 최근에는 수익형 부동산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다행히 최근에 좀 좋은 조건으로 대출 대환을 잘 갈아탔어요. 굉장히 저의 월세 현금 흐름에 이렇게 많은 좋은 영향을 미쳤죠. 그래서 이거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조금 더 오래 가져가도 되겠더라고요. 입지도 좋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해서 나중에 저희도 노후 대비용으로 활용해 볼 생각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뭐냐면요. 상상을 해보세요. 내가 강남권에 정말 똘똘한 거 하나를 딱 가지고 있어. 그리고 내가 나중에 내 본업을 하면서 생긴 돈으로 조금씩 잔잔바리를 사는 게 아니고 수익형 부동산 해가지고 월세 100, 200, 300을 만들어요. 그리고 나서 내가 뭐 50 후반, 60대에 은퇴를 했어요. 베스트예요, 베스트. 그래서 제가 상담 오시는 분들한테도 다 정리하고 매도한다고 했을 때 월세 수익형 부동산이 좀 괜찮은 게 있으면 조금 다시 한번 생각해 보자고 해요. 무조건 파는 게 능사가 아니거든. 그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수익형 자산을 좀 더 늘려나갈 생각입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당부 말씀.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말씀입니다. 제가 상저하고라고 표현을 했지만 상반기 때는 그냥 뭐 고만고만하니까 가만히 계세요. 그게 아니고 오히려 이렇게 혼란스러운 때에 상반기 때 뭔가 좀 준비하고 계획을 세우시라는 거예요. 앞에서 보신 것처럼 매도자, 매수자 각각 전략이 다 다릅니다. 그리고 하반기 때는 정말 어떻게 될지 몰라요. 시나리오별로 다 다르잖아. 그쵸?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너무 막 예측하려고 하지 마시고 최대한 빠르게 대응하시는 게 중요한데 제가 또 경영학 전공이기 때문에 몇 년 전에 이걸 뭐라 그러냐면 애자일 경영을 해서 애자일. 이게 이제 신속하게 대응한다, 민첩하게 한다, 뭐 그런 건데 내가 민첩하게 움직이려면 내 몸이 좀 어떻게 해야 돼요? 날렵해야 되죠. 그러면 부동산 자산도 예를 들어서 주택수로 했을 때 굳이 많을 필요가 없어요. 좀 이미 많이 있다면 좀 줄이시고 내가 이제 막 매수하신다 그러면은 굳이 내가 2개, 3개로 갈 필요가 없어요. 그냥 딱 하나 혹은 2개 정도로 끝내십시오. 그래도 내가 다행히 뭔가 자금이 좀 남아있고 그렇다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비주거용, 수익형으로 가시고 좀 여력이 되신다면 그걸 반드시 개인 사업자보다는 법인 사업자로 하시는 게 더 좋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법인 사업자로 한다 그러면은 대출도 좀 잘 나와야 되고 특히 그 성실기업 같은 경우에 법인세 과표 구간이 9% 그게 없어져 버리고 곧바로 19억 가버리잖아요.
그래서 세금이 좀 더 나온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임대업 말고 다른 데에서도 좀 뭔가 나오는 수익형 구조를 만들어야 된다. 그럼 결국 비즈니스 사업적으로 내가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부동산 법인은. 그래요. 그 내용으로 이렇게 제가 정리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다행히 좀 많이 관심들을 가져주시는 것 같아요. 큰 틀에서는 제가 거의 올해 해야 되는 것들 이렇게 다 정리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이제 상대적으로 이제 디테일하게 조금씩 들어가는 것들은 이제 다르겠죠. 그쵸? 도움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고, 일단 오늘 라이브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